아니 뒷 배경 때문에 그래. 뒷 배경 산이 있으니까. 이 피라미드도 산이래. 뒤에 산이 지금까지 있어. 구글 어플에서 보여. 봐야 잠깐만 다시 잘해주세요. 아 피라미드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넘게 피라미드 얘기 듣고 있어. 산이래. 와. 난 산인 줄 알았어. 산.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호. 예. 뭔지 느낌 오세요? 아까 딱 봐도 얘기했지만 이미. 딱 봐도 부처. 응. 네. 부처님 상이에요. 예. 불상이죠, 불상. 네. 불상인데 이 불상이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어요.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집트에 왔었던 거죠. 이 불상이 발견된 장소는 우측 하단에 베레니케라고 써놓은 데가 있죠. 이집트에는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어허. 그다음에 홍해. 동쪽에는 홍해가 있어요. 근데 그 홍해변에 있는 베레니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저 석상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저 베레니케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후대라고 할 수 있는 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어허. 때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때는 흔적이 이제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대충 그 세워진 시점은 이제 기원전 한 3세기.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 네.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어머니가 베레니케 1세, 그러니까 왕비죠. 베레니케 1세인데 그 베레니케 1세의 이름을 따서 도시에다가 베레니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는 인도양 쪽, 인도양.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해서 아라비아 반도 더 동쪽인 인도양 지역 과도 지속적으로는 이제 교류를 했는데 좌측편에 보시면은 조금 커다랗게 빨간색으로 네, 제가 아까 거기 아니에요? 거기가 베레니케고요. 네. 저쪽 가장 우측편에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네, 있는 네. 그 곳이 인도예요. 아하. 베레니케가 이제 세워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부터는 인도 지역과도 이집트가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부처. 바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것 같고 저 불상은 네. 저 발굴자들 판단에 의하면은 네. 저 불상은 대략 서기 2세기 정도. 서기. 근데 이 서기 2세기는 이집트 문명 자체는 이미 없고 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예요. 아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도 지역과 이집트 지역 간에는 교류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홍해변에 만들어진 이집트의 항구 도시까지 사람들이나 뭐 물건들이 이제 왔다는 얘기죠. 저걸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부터 인도산 물품들이 이집트에서 많이 확인이 돼요. 예컨대 후추라던가 혹은 뭐 직물,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상아 소비량이 되게 상아, 높아. 코끼리 상아. 코끼리뼈. 코끼리 뭐 이렇게 엄니나 이런 것들. 예, 예. 근데 물론 아프리카 쪽에서도 상아가 나오지만 네. 인도 쪽에서도 또 상아가 나거든요. 그 상아가 또 이제 이집트 쪽까지 이제 전래된 것들이 확인이 돼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부터는 로마 시대가 되면은 조금 더 교역량이 많아졌던 것으로 보이고 저 베레니케가 서기 2, 3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중에는 불교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불교도가 있다면은 당연히 불상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 불교도들이 그 사용하던 일종의 뭐 절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또 이게 이 석상의 재미있는 거는 네. 이 석상의 재료가 지중해변에서 나온 예. 대리석으로 판단이 내려졌어요. 어. 홍해도 아니고 지중해변,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나는 대리석을 오, 가지고 아마도 이 발굴단의 또 판단에 의하면은 알렉산드리아 보이시죠? 네.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의 수도이고 그 이후로도 몇백 년 동안 지중해에서 제일 큰, 제일 번성한 도시였는데 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저 불상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 발굴단이. 그럼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왜 거기까지 간 겁니까? 왜냐하면은 예.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질 불상이 그쪽으로 팔려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조금의 가치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물건은 그 자체로 이동하지 않아요. 물건이 어디서 발견된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가지고 갔다라는 이동을. 얘기인데 사실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물건을 갖고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불상이 발견된다라는 거는 불교도가 있었다라고 네. 말할 수 그렇죠. 있죠. 이 불상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중흥기라고 할 수 있죠. 저쪽 그 불교가 탄생한 지역에서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들 가운데 가장 서쪽에서 발견된 불상이에요. 가장 서쪽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교는 동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아, 그러네요. 서쪽으로는 진출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좀 발견이 되고 네. 가장 서쪽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대체로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서쪽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정말로 그 당시 서기 1, 2세기 혹은 조금 더 이전 뭐 기원전 1, 2세기까지 포함해서 인도양 지역에서 벌어졌었던 어떤 교역의 모습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불상의 여러 이제 그 부분을 또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보시면 저기 이제 두강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후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머리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러네요. 뭔가 비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거 항상 알았어. 있죠. 육계라고 부르는 게 육계. 육계는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상투처럼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분 육계라고 부르고 나발. 나발. 부처님 머리가 이렇게 나발을 보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마를 한 것처럼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머리가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스타일을 그거 나발이라고 하나하나를 나발이라고 해요. 그 약간 불교에서 이거랑 관련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한자어여서 약간 조금 덜 친숙하실 수 있죠. 부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을 이제 법의라고 보통 하고 이거는 알죠, 법의. 보통. 예,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예. 지금 이 불상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불상들이랑은 꽤 큰 차이가 있어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약간 서양 스타일로 재해석된 불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저는 불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이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두강의 형태, 부처님 이제 뒤에 있는 그 빛의 형태. 예. 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고 약간 카톨릭. 저 느낌 있다. 지금 제스리님이 예. 굉장히 정교한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네. 방사형 무늬가 있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 그래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보시면은 단 그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네네. 형태라고 있잖아요. 저거는- 일반적인 이 아시아 쪽에서 확인되는 불상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불상인데 석굴암 본전물인데 요거는 방사형으로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맞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머리 스타일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요거는 금동 개미명 삼존 불입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이름 어렵네요. 예, 개미라는 그 연대명이 쓰여져 있어요. 저기. 아. 예. 그리고 이제 3존이 되어 있고 상존이죠. 예, 세 명이 있으니까 예. 이거는 지금 간송미술관에서 소장 중에 있고요. 서기 한 6세기경에 불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시면 두강이 에이티 필드 느낌이 좀 나요. 그렇죠. 야, 예. IT 필드 같은 느낌이 나죠. 에이티 필드 예. 느낌이 나요. 아까 보셨던 거와 좀 차이가 있어요. 요것도 역시 굉장히 아. 유명한 불상이에요. 경주에 있는 것이고 어허. 그 구항동 금제 열애입상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요거는 한 서기 7세기경의 불상. 근데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불상은 그러게요. 굉장히 모양이 다르죠. 근데 또 공통점도 있어요. 입고 있는 옷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의미의 상징체가 등장을 하는데 부처님 왼손 아래쪽에 예. 연꽃 형상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 연꽃 형상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도 부처님 아래쪽에 연꽃 형상이 대자의 장식이 되어 있어요. 밟고 있는 거. 예. 여기서도 연꽃을 아래쪽이 밟고 있어. 연꽃이에요. 아. 연꽃이 저거는 연꽃을 뒤집어 놓은 네. 형상이죠. 예. 부처님 바로 발 밑에 있는 저 부분은 연꽃 잎 형상이고 그 네. 더 아래쪽에 있는 큰 부분은 연꽃을 이제 뒤집어 놓은 형상이고 요것도 여기 연꽃 요것도 뒤집어 놓은 연꽃. 거죠. 아, 그러니까 연꽃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음. 사용이 되는데 아까 보셨던 이집트 출토 불상에서도 연꽃이 같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집트 출토 불상에서는 또 한 가지 동양 불상들과 좀 차이가 있는 또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 왼손으로 옷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렇게 옷을 잡고 아. 있어요. 우측편에 있는 그 측면 사진을 보시면 저와 같은 모습은 동양 쪽, 아시아 쪽 불상들보다는 간다라 지역의 불상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형식이에요. 저희가 끌릴까봐 이렇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옷이 긴 옷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불상을 만들 때 왼손으로 이렇게 법의를 잡고 있는 형식으로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을 많이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간다라 지역 출토된 불상들을 보면은 다 서양인처럼 생겼어요. 아,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재밌게 본 것은 두강의 모습인데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죠. 동그라미가 있고 빛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장식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거는 서구에서 지중해 변에서 형성된 형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자유의 여신상. 정확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정확해요. 예, 왜냐면 제가 사진 아, 뒤에 그래요? 넣었거든요. 오. 예, 요거 그러니까. 요거 좀 봐주시겠어요? 와. 요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자유의 사람. 신성. 자유의 여신상이죠. 예. 자유의 여신상이랑 똑같이 생겼죠. 네. 이거는 은으로 만들어진 장식이에요. 아. 네. 아. 요 상에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저 인물, 저 존재는 네. 신. 신이에요. 신? 예. 태양의 신 아폴로. 아테나. 태양의 신은 맞아요. 제우스. 아프로디테. 제도님이 반을 맞췄는데 태양신이에요. 태양. 태양신인데 저 신의 이름은 솔 인빅투스예요. 아, 솔 인빅투스. 들어본 적도 없어. 솔 인빅투스. 거기서 이제 솔이 솔. 솔은 태양. 그 태양이란 네. 뜻이에요. 아. 인빅투스는 라틴어로 패배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는 태양이에요. 어. 절대 지지 않는 태양.
절대 지지 않는 태양. 우주에서 보는 태양이네요. 그래서 로마 계열에서 이제 섬기던 태양신이에요. 솔 인빅투스. 근데 그 태양신을 표현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남신이에요. 남성에다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태양 광선을 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인데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이집트 석상보다 조금 시대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기원전 3세기로 추정이 되고 아까 그 불상은 2세기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아마도 지중해변에서 만들어졌고 석상이 네. 예. 그 불상이 지중해변에 퍼져 있었던 솔 인빅투스 같은 그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두강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솔 인빅투스의 형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해요. 다른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솔 인빅투스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해변가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침수가 된 거죠. 그 지역에서 수중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솔 인빅투스 상이에요. 청동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솔 인빅투스의 형상들 가운데 하나다. 자유여신상. 그러니까 똑같아.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인데 요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100주년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미국에 이제 선물한 상이죠. 그리고 높이가 한 93m 정도 되고 1885년에 이제 뉴욕에 설치가 됐죠.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솔 인빅투스의 형상이 또 자유여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두강에 표현되어 있는 저 태양 광선, 네. 방사형 태양 광선이 사실은 그 지중해 지역에서 형성된 이미지가 콜라보돼 있는 느낌이 콜라보돼 드네요. 보죠. 네. 불교라는 이데올로기와 네. 그 지중해에서 형성된 이미지가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이건 제가 불상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요 불상의 이제 그 발굴 소식과 이미지만 보고서 내린 근데 판단이기 저 때문에 부처상이 단독으로 발굴이 된 건가요? 아니요.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쵸. 예, 굉장히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금화들도 나오고. 근데 저런 불교 느낌이 나는 건 저거 하나였던 거예요? 네, 저 하나였어요. 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있었으면 뭐 언급이 됐을 네, 텐데 그러게. 사실 굉장히 특별한 발굴이에요. 사실 관련 학계에서는 조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지켜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연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연대표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던 이집트에서 출토된 불상은 네. 연대 바깥에 있죠. 예, 이거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2세기니까 네. 여기 저 끝에서부터도 한 2세기 정도 더 200년 더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네.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거 복습 차원에서 또 이집트 연대표 속에서 저 네.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그 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제 부분들이 피라미드가 피라미드가 지어졌던- 지어진 시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복습을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마스타바 형태이고 네.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이전 시대에 파라오들이 이제 무덤 형식으로 사용하던 무덤의 어떤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마스타바를 이제 쌓아올린 형태로 최초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이제 예.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이고 이 피라미드가 세워진 시점은 대략 한 기원전 2650년 혹은 2700년 전이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도님이 산이라고 설명하셨던 이 배경 화면의 그 그림이 바로 네. 요 조세르의 조세르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저세르. 제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이제 수직계 형태로 현실이랑 이어지는데 저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마스타바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형식이고 네. 또 실제로 이 피라미드는 마스타바로 처음에는 설계가 됐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계단식 피라미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죠. 요게 그 수직계 형태고 그 아래쪽에 있는 네. 관이 조세르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관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일반 형태의 피라미드 전환이 일어나는데 예. 그때 이제 뭔가 기술적인 어떤 공학적인 노하우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가 이제 붕괴하는 사고가 이제 일어났고 그게 네. 요 그 후니의 그 붕괴 피라미드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저희 다 했던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굴절, 이제 굴절. 피라미드 처음에는 54도의 경사각으로 짓다가 이제 수정을 그 피라미드가 이제 예. 그러니까 붕괴하니까 이것도 붕괴될까 두려워서 이제 상단부를 43도로 낮춰가지고 이제 그렇죠. 완성을 한 피라미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근데 피라미드를 다 짓고 나니까 이 피라미드 주인의 스네페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지어 야, 이거 아니다. 다시 해가지고 지은 피라미드가 이 붉은 피라미드고 이 붉은 피라미드는 애초부터 굴절 피라미드 상단부 경사각이 43도에 네. 맞춰가지고 지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계단식에서 무너진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 일반 피라미드가 그렇죠. 나타나는데 네.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00년 정도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두 세대, 세 세대 정도에 걸쳐가지고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실패에 대한 극복의 의지, 네.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이제 그 만들어낸 음. 어떤 그 최종 결과물이 네. 이렇게 붉은 피라미드다라고 피라미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네. 이게 여기 붕괴 피라미드의 그 평면도예요.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북쪽에 입구가 있어요. 네. 어허. 왜냐하면 애초에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는 별신앙이랑 관련 있는 어떤 건축물로 지어졌고 예. 이 별신앙은 북쪽, 그러니까 네. 주극성이 네, 있는 그 얘기는 북쪽이 맞아요.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붕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남북축의 상에 놓여요. 그러니까 입구가 북쪽에 있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통로가 쭉 뚫려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마지막 이제 시신이 실제로 안치되는 현실 역시도 남북축으로 놓여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직선이죠. 그냥 이제 여기 축이 하나예요. 이게 굴절 피라미드인데 굴절 피라미드는 축이 두 개예요. 입구도 두 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도기적인 피라미드라고 여겨지는데 아, 이 얘기 그러니까, 기억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피라미드는 별 신앙인데 네. 갑자기 태양 신앙이 이 시기에 좀 성장을 해요. 네. 예. 태양 신앙은 동서축이랑 관련이 깊거든요. 왜냐하면 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이 파라오의 궁정에 있던 그 태양 신앙 숭배자들이 파라오한테 폐하 우리도 좀 반영해 주세요 무덤에. 그래서 원래는 남북축만 있어야 되는 무덤인데 예. 어쩔 수 없이 그 세력의 주장에 파라오가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좋아하던 같이 시기죠. 이제 동서축도 반영을 해서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북축과 동서축이 다 존재하는 피라미드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굴절 피라미드에서 이제 투영된 별신앙과 태양신앙의 조화는 네. 이후 피라미드에서 계속 나타나요. 굴절 피라미드는 이중으로 지었지만 네. 사실 피라미드 내부 구조를 이중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귀찮은 거죠 건축가들이. 아. 그래서 약간 이제 편법을 발휘해서 약식으로 그 이중 구조를 구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붉은 피라미드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아. 붉은 예. 피라미드의 이제 그 구조예요. 똑같이 여기는 이제 굴절 피라미드처럼 이중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축은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개가 반영이 되냐면 뭐 원래 전통적인 방식대로 북쪽에 입구가 있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들어가는 남북축을 통해서 피라미드 안쪽까지 연결이 돼요. 네. 근데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 네. 파라오의 시신이 실제로 안치되는 네. 저 현실은 동서축으로 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저 현실도 남북축으로 놨거든요. 네. 예. 근데 굴절 피라미드 때는 두 개의 축을 만들었는데 그 두 개의 축을 같이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중구조를 만들기 귀찮고 저렇게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건가요? 예, 동서축을 약식으로 반영을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공간만 동서축으로 놓는다. 그렇군요. 굉장히 사이좋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붉은 피라미드에서부터 동서축으로 놓인 현실이 나타나는데 네. 저 전통은 계속 이어져요. 저대로. 그러니까 계속 피라미드가 사라질 때까지 항상 입구는 북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는 통로. 근데 현실은 동서축으로 동서축으로. 놓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네. 피라미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러네요. 소통이 계속 됐나 봐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그렇죠. 예.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성된 정말 최고 레벨의 피라미드가 요게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 피라미드들이 이것도 완성도도 좀 높지 않습니까, 느낌이? 완성도가 가장 높은 예. 피라미드죠. 그리고 그러니까 심볼. 피라미드 역사 속에서 가장 피라미드의 완성도, 그다음에 피라미드의 규모 가장 컸던 그런 시대의 피라미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좌측부터 쿠프의 대피라미드, 예. 가운데가 카프라, 가장 우측이 멘카우라. 카이로에서 찍은 네. 예. 사진이고 약 한 15km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이고 생각보다 도시 쪽에 있다. 이거 이제 줌으로 당겨가지고 찍은 사진이고 예. 가장 우측이 대피라미드, 카프라, 멘카우라. 멘카우라가 되게 작아 보이죠. 네. 근데 제일 멀리 있어서. 멀리 있어서 그렇죠. 아. 근데 물론 규모 작아요. 저 두 피라미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상대적으로 작고. 그렇지만 멀리 있어서 더 작게 보인다. 멀어서 맨날 사진 작다. 저렇게 찍으면 제일 작게 아, 나오잖아요. 예. 저 멘카우라의 피라미드도 높이가 65m 정도 돼요. 절대로 작은 규모가 네, 아니니까 아까 보셨던 그 계단식 피라미드보다 더 높아요. 음. 계단식 피라미드가 62m 정도거든요, 높이가. 요게 이제 그 기자의 피라미드를 짓던 시대예요. 쿠프, 예. 카프라, 멘카우라. 피라미드의 완성도 가장 높던 피라미드 전성기의 파라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중에서 뭐 역시 최고의 피라미드는 쿠프의 피라미드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